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치 체제에서 만들어내는 산출물, 즉 정책이 정치 체제의 특성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환경, 말하자면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경제 상태라든가 문화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등등의 요소가 정책의 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고 산업화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복지비 지출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는 약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통치 이념보다도 오히려 그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큰 틀을 결정을 한다. 통치 이념과 같은 정치 체제의 특징은 그 큰 틀 범위 내에서 주로 작동을 해서 구체적으로 복지비가 얼마만큼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재정학자, 정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연 정치 체제가 그렇게 소극적이냐?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주로 선진국에서 적극 정부가 아니라 소극 정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정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식의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후진국에서 옛날에 60년대 우리가 했듯이 정부가 나서서 민간 부분에서 전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산업화를 추진을 하는 이런 식의 개발 과정에서는 정부가 완전히 정책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체제가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그런 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걸 알아둬야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결정을 해왔는지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 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압도적인 역할, 이거 우리가 잠깐 이야기. 후진국은 원래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산업화를 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산업화 그러는 게 영어로 인더스트리 그래요. 산업이라고 하지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하는 것을 산업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조업은 공장을 지어서 기계를 사들이고 해서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해서 생산품을 만들어냅니다. 우선에 공장 짓고 기계 사들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후진국은 원래 가난한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민간 부분에서 공장을 지어서 사람들이 기계 사가지고 하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원을 조달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합니다. 돈이 없을 때 옛날에 우리가 했듯이 일본에 가서도 돈 구워오고 미국에 가서도 구워오고 좀 투자 좀 해라 라고 가서 부탁도 하고 막 그래가면서 하는데 과거에는 미국은 별로 투자를 이쪽 편에 우리한테 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엄청 부서졌을 때 원조를 계속 미국에서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바로 옆에 있고 말하자면 식민지 통치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라. 그러면서 보상은 보상이지만은 돈도 좀 꾸주라. 그래서 돈을 이렇게 민간인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병철 씨가 일본에 가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부터 돈을 빌려와 가지고 국내에서 제일모직 공장도 짓고 제일제당 공장도 짓고 뭐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얕은 투자 재원을 외국에서 꾸오려면은 외국 사람들이 돈 떼일 줄 모르는데 그럼 그냥 줬다가 불안하니까 이거 잘못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갚아준다는 보증을 서라. 지불 보증 그러는 겁니다. 그거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간이 돈을 못 꾸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돈을 꾸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마련을 합니다. 근데 그 민간 부분에서 그걸 잘 못 해내니까. 그 다음에 돈 일단 꾸오면은 그것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할 거냐? 다른 말로 보고 무슨 공장 지을 거냐? 참기름 공장을 지을 거냐? 그 다음에 쌀과자 공장을 지을 거냐? 아니면은 제철 공장을 지을 거냐? 석유 정유 공장을 지을 거냐? 이거 어디에다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민간 부분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했다가는 돈 마련한 게 조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조그마한 공장들을 짓지 포항 제철 같은 엄청나게 큰 공장, 우리 석유화학공단에 있는 큰 공장들 그거 못 짓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보고 과연 포항 제철 공장이 중요하다 또는 석유 공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업종에 마련된 자원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대 규모 그런 장치 산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장들도 지을 수가 있다. 그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불균형 성장 전략 나오는데 전략 거점 산업을 집중력 산업, 전략적 산업 또는 거점 산업 뭘 의미하느냐? 그 분야가 발전이 되면은 다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링키지 이펙트 그럽니다. 링키지 이펙트가 큰 산업, 이걸 우리가 거점 산업 또는 전략 산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포항제철에서 좋은 품질의 강철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조그만 기계 공장 뭐 이런 공장들이 쫙 그 강철 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닛산, 일본 제철에서 나온 강철을 사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포항 제철에서 훨씬 값싸고 국내에서 그거를 사가지고 얼마든지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석유 공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유를 해가지고 내보내면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석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까지 나중에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제품이 만들어내서 그 제품을 원료로 이용해서 부품으로 이용해서 발전하는 이런 효과를 전방연관 효과 그럽니다. 전방연관 효과. 근데 후방연관 효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은 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종이 발전하는 그런 걸 우리가 후방연관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거점 산업이나 전략 산업 그러는 것은 바로 연관 효과가 커서 이 산업이 발전하면 다른 산업에 민간인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막 돈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산업. 그런 사람을 정부에서 골라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산업을 추진을 한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입니다. 그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마련된 돈을 가지고 모든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거에 균형 성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그 돈 마련했는데 왜 제철만 하느냐, 제강만 하느냐, 참기름 공장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우리 자동차 공장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한데 거기에 골고루 쓰자.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균형 성장 전략입니다. 이 균형 성장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제철 공장에서 강철이 쏟아져 나와도 그놈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걸 부품으로 삼아서 원료로 삼아서 만드는 기계 공장이 나와줘야지 그게 팔립니다. 근데 기계 공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건 하나도 안 팔린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철 공장 짓고 기계 공장도 짓고 그럼 기계를 이용을 해서 또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놈도 또 돈을 좀 집어넣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골고루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서 링키지 있는 산업 쪽에다 골고루 나누어주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업종이 다른 쪽에다가 돈을 나누어주는 수도 있고 이게 균형 성장인데 후진국들이 한번 해보니까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막 했습니다. 해보니까 균형 성장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돈 얼마 작은 돈 마련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고 나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낭비가 되는 소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돈 모처럼 마련한 돈, 조그만 돈, 그놈을 집중적으로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다. 이게 불균형 성장 전략이고 경제학자들이 이 주장을 강력하게 더 많이 했습니다. 한참 50년대, 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를 포함을 한 무수한 2차 대전 후에 독립국가가 된 나라들,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이 경제 발전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발버둥을 칠 때 그때 학자들이 균형 성장이 좋으냐, 불균형 성장이 좋으냐, 이건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대강 결론은 불균형 성장이 그래도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불균형 성장 중에서도 특별하게 수출주도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인구도 첫째 작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수요가 없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외국에다 팔자. 수출을 해서 그래야지 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 공장 세웠을 때 배는 이 조선은요 거의 완전히 수출 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내에서 필요 없다. 여하튼 여러 중요한 산업들이 전부 다 수출 목표로 수출하지 않으면은 그 업종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출 보조금도 주고 막 합니다. 하면서 또 보조금뿐만 아니라 융자금, 옛날에는 산업은행을 이용해서 융자금을 대대적으로 대줬어요. 그래서 수출주도 산업을 쭉 추진을 합니다. 이 수출주도 산업을 하면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외국 시장에 나가 팔려야 되잖아요. 팔리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당연히 물건 값도 싸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초기에는 품질은 별로 안 좋으니까 맨 초기에 제품 나오는 게 물건 값이라도 싸야 된다 해가지고 물건 값을 굉장히 싸게 해서 외국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불균형 성장 많은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불균형 성장 경락 영향으로 많은 피해자. 수출 산업을 막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수 산업이 피해를 입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냐. 수출 산업을 하는 그 밑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금 상승 억제, 환경 파괴. 무슨 말이냐. 품질은 특별히 좋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값이라도 싸야 된다. 그런데 값을 싸게 하려고 그러니까 임금을 싸게 줘야 된다. 저임금입니다. 임금 상승, 좀 임금 올려달라.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억눌릅니다. 노동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그렇죠? 수출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근처에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오염물질 이거 없애라. 그러려면은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야, 그거 돈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다. 참아라. 환경 파괴되는 거 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되니까 근로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그 다음에 환경도 엄청나게 파괴됐습니다. 수출 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임금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쌀값이 비싸면 안 됩니다. 농산물 값이 비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값을 가급적이면 낮춰서 억제해야 돼요. 그걸 막 누르려고. 그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수산업 쪽에서 피해를 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니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거 포항제철에서 아주 품질이 좋은 강철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주물공장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품으로서 내버린 강철 쪼가리들, 옛날 같으면 6.25 사변 때 말입니까 떨어져 있는 이 포탄의 탄피, 총알의 탄피, 이런 것들을 막 엿장수들이 모아와서 주물공장에 갖다 팔면은 주물공장에서 그놈을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기구도 만들고 뭐 기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주물공장들이 포철이 나오면서 다 망합니다. 포철에서 값싼 강철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주물공장이 다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서 값싼 제품,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비슷한 물건을 만들던 중소기업들이 다 망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막 벌어지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막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막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화 주도를 해서 제조업을 키우니까 사용화되는 농업도 피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집단이 맨 처음에는 참고 견뎠지만은 나중에 이거 참을 수가 없다. 60년대까지는 그래도 참다가 60년대 말 후반부부터 70년대 와서 그냥 야,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우냐. 근로자들. 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근로 환경도 나쁘고 왜 전태일 이사의 그 분신 사건 알잖아요. 그냥 먼지 많은 그 속에서 섬유공장에서 뭐 그 고생하는 이거 못 견디겠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임금 상승시켜달라, 근로적 노동 조건 좀, 이 노동 환경 좀 개선해달라 막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막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수산업, 농민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다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야, 이거 우리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거 안 되겠다. 정부에서 막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억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굉장히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방에도 가고 뭐 하고 온갖 고문도 당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강력한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맨 첫 시간에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후진국들이요, 우리나라와 같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을 해야지 산업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 논리를 들어봐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게 맞다. 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모든 후진국들도 다 아주 똑똑한 지식인들이 상류층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해서 유학을 해서 공부도 해갖고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라는 데 대해서 전략을 세우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전략을 다 세웠다 이겁니다. 남미에 브라질, 아르헨틴, 우리 아르헨틴 같은 나라는 1920년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가 지금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 우수한 인재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친구들 모여가지고 머리 짜내가지고 정책 전략을 만들고 보면 불균형 성장 전략 만들고 뭐 만들고 다 만들고. 왜 그 나라들이 아직도 아무것도 발전 못하고 있느냐? 2차 대전 후에 발전하려고 발버둥 치고 발전한 나라가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는 나라도 아니죠. 그 도시국가 조그만 거니까. 대만은 또 조그만 섬나라니까 그거는 가만히 따져보면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2차 대전 후에 발전을 해가지고 선진국까지 올라간 겁니다. 해외 원조까지 하니까. 그런데
그 왜 그랬느냐? 바로 개발 독재로 민주화를 탄압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강력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걸 못한 겁니다. 강력한 집행 못. 몰라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못한 겁니다. 못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참 다행히로 생각하는데 강력한 정책 집행을 하려면 정부 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 대다수 지식인들이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옳아. 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해줘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리 독재하고 하더라도 그러려면은 독재하는 사람들이 첫째 청렴해야 됩니다. 청렴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청렴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그 밑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부패해가지고 그게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하나는 아주 훌륭한 청렴한 지도자다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이 전략이 옳은 전략이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경제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청렴하고 말하자면 전략이 옳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이지만은 사명의식이 있어요. 소명의식. 어떻게 해서든 산업한다. 어떻게 해서든 잘 살도록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나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막 하니까 독재를 해야 되니까 무수한 대학생들 저항을 하고 무수한 지식인들이 저항을 하고 막 무수하들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 하지 말고 좀 풀어주고 뭐 해라. 라고 하니까 나중에 내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으니까 이건 한다. 나는 이건 한다.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나 째지게 가난하게 자란 그 시골에서 내가 뼈에 사무친 정말 내 소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전파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 저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믿고 따라갈 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군인들이요 그냥 눌러도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미에서는 쿠데타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연달아 일어나는 게 왜 그랬느냐. 남미에 있는 정치 지도자 중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은 페론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요. 그 남미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룰라 대통령,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은 대부분의 남미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국가를 위한 소명의식이 없습니다. 국가 애국심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경우는 달랐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굉장히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운이라고. 거의 모든 후진국들이 지도자들이 맨 처음에는 한 1, 2년은 국가를 위해서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출발하는데 2, 3년 되면 타락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거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지만은 중국의 황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황제 중에서 존경받고 그래도 좋은 황제라 그러는 사람은 당태종, 청나라 강희제 같은 사람 정도입니다. 근데 당태종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도 초기에 한 5, 6년은 했습니다. 그러나 7, 8년 넘어서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중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지도자가 소명의식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니고 일해 나가는 게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큰 행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무수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민주화 투사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영삼, 김대중, 이 대통령에다가 옛날에 함석헌 씨,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거의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과연 옳은 거냐 라는 데 대해서 신뢰를 못한 겁니다. 저 전략이 과연 옳은 거냐, 저게 옳은 거냐, 아니면은 저게 재벌들하고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다른 후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냐, 그게 확신이 않습니다. 그리고 얼른 보니까 또 재벌들하고 밑에 장관들하고 짝짝꿍이 돼서 뭐 잘 지내고 뭐 정경유착해 그런 게 막 나오니까 불신을 한 겁니다. 굉장히 불신한 겁니다. 믿지를 않은 겁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피해받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엉뚱한 짓 한다라고 생각하니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운 건데, 그래서 개발 독재를 해서 산업화하는 사람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막 했고,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도 이래 갖고는 나라가 안 된다,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고 소명의식을 갖고 했고, 이래서 두 집단이 충돌을 하다가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바로 노태우 대통령 시대부터 민주화가 확 추진이 되니까 바로 이 주도 집단들이 나와서 민주화를 추진을 쫙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치투쟁이 민주화의 뿌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행운아라고 그럽니다. 왜 행운하냐? 어쨌든 간에 고통을 당하면서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소득수준을 확 올렸다. 올리고 난 다음에 민주화로 확 갔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산업화 성공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성공하고 그랬기 때문에 민주화가 성공이 되니까 산업화가 더 발전합니다.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화가 안 됐으면요, 산업화도 거기에 스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산업화가 더 발전합니다. 타이밍이요, 그 민주화가 산업화 이전에 일어났으면 전혀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인도 같은 나라, 막 이런 나라에서 헤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건데, 여하튼 민주화 해놓고 나니까 곳곳에 지주계급이다 무슨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곳곳에 앉아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럭키하게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그리고 그걸 발판을 해서 또 더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차 대전 후에 무수한 나라들이 발버둥 쳤는데도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간 겁니다. 선진국으로 간 겁니다. 이 정말 럭키한 케이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대책으로 정책을 만들어 줬는데, 후진국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산업화를 했대. 그리고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국가에서 이루는, 국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거기에 소극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바대로 따라가주는 그런 식의 민주국가의 소위 정치체제가 된 겁니다. 소극적인 민주화위원회 소극적인. 그래서 그 시민으로부터 요구에 민감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민들 사이에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지나치게 한쪽이 너무 부자고 한쪽은 너무 가난하다, 안 되겠다, 좀 힘없고 약하고 말하자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복지를 해줘야 된다 라는 식의 소위 말하자면은 사회주의적 통치 이념, 말하자면 우리가 형평을 강조하는 좌파적 통치 이념, 이게 이제 상당히 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그게 옳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 다른 쪽에 우파적 소위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이 우파적 통치 이념은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좌파적 통치 이념이 커지니까 우파적 통치 이념도 그게 세련돼 가지고 내용이 이제 따듬어진 겁니다.
우파적 통치님 이런 겁니다. 인간 사회가 왜 동물 사회보다 잘 사냐? 선진국이 왜 후진국보다 잘 사냐? 그거는 인간이 동물보다도 능력이 있다. 지적 능력이 있고, 남한테 도와주려고 그러는, 그리고 남 앞장서서 일을 하는 헌신적인, 능력 있고,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착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논리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밝혀내고 해가지고 쭉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서 그러면은 그게 사회가 발전되고 하는 거다. 그래서 능력 있고 헌신적이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사람들이 쫙 나와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 체제도 만들어지고 사회에서도 서포트도 해주고 이러면은 선진국이 되고 잘 살고, 그렇지 못하면은 못 사는 나라다. 이게 우파적 사고입니다. 그 우파적 사고를 보면 그래 맞아. 그래야 발전하는 거지. 그래야 좀 잘 사는 거지 옛날보다. 그래야 발전해서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 뭐 하는 거지. 근데 좌파적 사고는 어떤 거냐? 우파적 사고가 옳다 그 말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앞장서서 능력 있고 헌신적으로 뭐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산출물을 많이 차지해가고 그 다음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분배가 너무 적다. 특히 저 밑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프다거나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라든가 이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줘야 되는 거다. 인간답게 살아야 돼.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거는 위에 사람들, 앞장선 사람들이 파일을 많이 갖고 갈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이 떼가지고 이 사람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좌파적 사고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라는 거 태어날 때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아니, 뭐 태어날 때 평등하다라기보다도 인간이 뭐 존재로 보면은 생명체로서 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건이 잘못된 데 태어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고장이 생겼다, 뭐 생겼다 해가지고 할 때. 근데 이 사람들도 좀 잘 살다. 이게 형평성의 우리가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형평성을 강조하는 게, 즉 평등을 강조하는 게 좌파적 통치 이념. 우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능력 있고 우수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막 나가서 열심히 일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경쟁도 하고 선의 경쟁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형평, 평등, 한쪽에서는 자유, 발전 이런 거를 이 두 이념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사회가 밝고 행복한 생활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막 그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 말하자면은 지속 가능한,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파일을 너무 많이 경쟁 낙오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돌려버리면은 발전을 못 합니다. 그 대신에 또 너무 적게 줘도 이 사람들 고통받고 하면은 그것도 발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가 적절히 조화되어야지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통치 이념이 이제 그래서 어떨 때는 우파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좌파가 필요하고, 좌파 쪽에서 너무 복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부작용이 너무 생긴다. 발전에 지장이 크게 온다. 그럼 우파 쪽으로 정권을 바꿨다가 우파 쪽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너무 또 경쟁 낙오된 사람들 고통을 받을 커진다. 그럼 또 좌파 쪽으로 바꿔. 이래서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타이밍 잘 봐가지고 나가야지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국가가 발전을 잘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통치 이념의 영향이 커져가지고 우리도 바로 통치 이념이 다른 정권 교체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통치 이념이 정부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정치 체제의 역할도 아주 커지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정책 참여자들이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타협하고 그다음 흥정을 하고 하면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볼 논쟁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책 환경이 변화가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정책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앞으로 부닥친 대한민국의 정책의 환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리고 신경을 써야 될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정책 환경이 아주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환경이 정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은 산업화 심화 때문에 노동복지 환경 문제들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떠들러서 다 아는 겁니다. 세계화, 정보화, 과학기술 발전,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게 많습니다. 다 알다시피 세계화, 정보화, 과학기술 발전은 인류 사회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잘 살게 행복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게 거꾸로 인류 사회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 소멸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세계화, 정보화, 과학기술 발전으로 세계화 때문에 제품을 만들면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팔려야 됩니다. 외국 제품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고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값도 싸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로봇들을 쓰거나 컴퓨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사람 쓰는 것보다도 품질 좋고 값싸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세계화 때문에 경쟁력이 필요해지는데 과학기술 발전하고 정보화가 뒷받침이 돼가지고 로봇가 엄청나게 성능 좋은 로봇가 값싸게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엄청나게 성능 좋은 게 값싸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대신에 일을 하니까 말하자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자 한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는 로봇 하나 갖다 놓는 게 훨씬 값도 싸게 먹히고,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로봇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는 로봇 한 대 살려면 인건비 적어도 한 15인분 이렇게 지불해야 하나 살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인건비 1년치 하나만 사면 로봇 하나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값이 싸죠. 하다 보니까 로봇가 사람들 대신에 일을 다 맡아. 컴퓨터가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 이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 소멸입니다. 급속도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0대 후반만 되면은 기업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나오고 나면은 할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온 사람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식당 만들고 망하고, 그 다음에 커피집 만들고, 막 온갖 것 다 만들어 봅니다. 그 만들어가지고 지금 온통 보면은 막 식당, 커피집 막, 이게 퇴직한 사람들이, 일찍이 퇴직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자리 소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자리가 소멸되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요, 나중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출산 고령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게 파생시키는 문제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체제와 정책 환경을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이제 정책 환경 이야기는 더 안 나올 겁니다. 정책학에서는 오늘 요거로 환경 이야기는 끝을 냅니다. 예, 오늘 이 강의는 요거로 끝을 냅시다.